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최미라요. 그 이름 석자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나는 30년 전에 내가 되었다. 면접장 공기가 묵직했다. 부산 해운대 다운F앤드비 본사 18층. 통유리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고 광안대교가 수평선 위에 가느다란 선으로 걸려 있었다. 이 자리에 앉은 지 25해. 나는 이제 이 풍경을 감상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사팀장 박진우가 서류를 넘겼다. 맞은편에는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 최준혁, 26. 식품공학 전공, 학점 우수, 인턴 경력 양호.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였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청년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평범한 대답이었다. 면접장에서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다. 그런데 왜 내 손끝이 저렸을까? 무릎 위에 올려둔 볼펜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굴러갔다. 또르르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나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았다. 네. 제가 17대요. 청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그늘이 있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비친 그의 옆 얼굴을 보았을 때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30해 전 감천동 옥탑방에서 내 품에 안겨있던 2살배기 아이가 저렇게 웃었다.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수줍은 듯한 미소. 어머니 성함이 박 팀장이 서류를 확인했다. 최미라 님이시네요. 그 이름 석자가 회의실 안에서 메아리 쳤다. 아니, 메아리 친 건 내 머릿속이었다. 최미라. 30해 전 시어머니의 빚을 대신 떠안는 조건으로 내가 친권을 포기했던 막내딸의 이름. 그때 겨우 4살이었다. 2살배기 동생 다은이의 손을 꼭 잡고 낯선 어른들 손에 이끌려 가던 아이.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새벽마다 나를 깨웠다. 나는 책상 아래로 떨리는 손을 감추며 숨을 고르게 했다. 30해 전 공장 창고에서 밀려나던 내 그림자가 이 청년의 옆 얼굴에 겹쳐 보였다. 오래 아프셨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청년의 말이 이어졌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1995년 3월의 감천동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고함, 빚쟁이들의 발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내가 서명했던 서류들. 친권 포기각서, 위조된 사망신고서. 잉크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다. 면접은 그 후로도 10여 분 더 이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적당히 질문을 던지고 메모하는 척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는다. 청년이 일어나 인사를 했다. 허리를 깊이 숙이는 그 뒷모습에서 나는 내 핏줄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니,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박 팀장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실 옆 개인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를 붙잡았다. 거울 속에는 예순을 바라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주름 깊은 얼굴, 염색으로
감춘 흰머리, 값비싼 정장.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30해 전에 그 여자가 아직 웅크리고 있었다. 빚 대신 자식을 내어주었던 비겁한 어머니.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실이었다. 회장님, 최준혁 지원자 면접 결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인사팀에서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저 바다 아래에 내가 묻어버린 비밀들이 잠들어 있다고 착각했었다. 하지만 비밀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언젠가는 떠오른다. 더 거대해진 채로. 합격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도미노라는 걸.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도미노를 밀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해운대 고층 아파트 42층. 통유리 너머로 부산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내 눈에는 1995년 3월의 어둠만이 보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30해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서류들이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잉크가 번진 도장 자국들. 나는 그것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친권 포기각서. 내 이름 석자가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감천동.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젓갈 공장은 이미 2달째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남편 재현은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 종일방 안에 누워 있었고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다. 그날도 공장 사무실에서 독촉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 삶이라는 구석에서 2살 다은이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크레파스가 부러져도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남은 조각으로 색을 칠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영선아, 시어머니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눈빛이 차가운 사람이었다. 얘기 좀 하자. 창고 뒤편으로 와라. 아이들을 사무실에 남겨두고 따라갔다. 젓갈 냄새가 밴 창고 뒤편, 녹슨 철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빚이 3억이다. 숨이 멎었다. 3억. 그 돈이면 이 공장을 3번은 살 수 있었다. 갚을 방법이 있어. 시어머니가 옆에 남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이 도와줄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펼쳤다. 친권 포기각서. 그리고 그 아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미라, 이다은. 미라는 먼 친척 집으로 보낸다. 다은이는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남자가 대신 말했다. 서류상 사망 처리합니다. 추적이 안 되게요. 좋은 데로 보내드릴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찢어졌다. 애들을 파는 거예요? 내 애들을! 파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 눈에는 절박함이,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계산이 있었다. 재현이가 감옥 가면 어쩔 거야? 빚 못 갚으면 우리 다 죽어. 너도 애들도. 그래도 이건! 넌 아직 젊잖아. 다시 나오면 돼.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다시 낳으면 돼. 시어머니에게 내 아이들은 그저 대체 가능한 물건이었다. 사흘간의 감금이 이어졌다. 나는 창고 안에 갇혀 울고 소리치고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사인해. 안 그러면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사람들 손에 아이들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내 아이들의 이름 위에.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안았다. 미라가 물었다. 엄마, 어디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은이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따뜻한 체온, 작은 숨소리, 내가 평생 기억하게 될 것들. 새벽에 낯선 사람들이 왔다. 미라의 손을 잡고 갔다. 다은이는 다른 사람이 안아갔다. 엄마, 미라가 울며 나를 불렀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고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진 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다. 젓갈 냄새가 밴 작업복을 입은 채로 서재의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다. 나는 서류들을 금고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다. 오늘 면접장에서 본 그 청년의 미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던 그 표정이 30해 전 내 품에서 떼어낸 아이의 체온 위에 겹쳐졌다. 최준혁, 최미라의 아들, 내 외손자. 그 아이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그저 다운 F&B의 회장일 뿐. 빚 대신 자식을 내어준 비겁한 할머니라는 사실을 영원히 모를 것이다. 아니, 몰라야 한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합격 통보를 내렸다. 면접이 끝난 뒤 나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다. 통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피곤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숨긴 사람,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손에는 아직 최준혁의 이력서가 들려 있었다. 모서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30해 전 서류들의 바스락거림이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위조된 출생신고서, 사망확인서, 친권 포기각서. 그 종이들 위에 찍힌 내 도장이 이 깨끗한 이력서 위로 붉게 번지는 것 같았다. 회장님, 비서 김 과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최준혁 지원자, 다음 주 월요일 첫 출근으로 안내해도 될까요? 그래요. 대답하고 나서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다음 주 월요일, 그 아이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매일 나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쉰다. 복도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본사 입구를 내려다보았다. 9시 정각, 검은 정장을 입은 청년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왔다. 최준혁.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거라 믿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커튼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오전 내내 서류를 검토했지만 한 글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서가 신입사원 명단을 가져왔다. 마케팅팀 배치로 확정됐습니다. 팀장이 인상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단 맨 위에 그 이름이 있었다. 최준혁. 마케팅팀 18층. 18층. 내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배치 바꿔요. 다른 층으로 네? 이미 좌석 배정까지. 바꾸라고요. 내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비서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저었다. 아니야, 됐어요. 그대로 해요. 비서가 나간 뒤 나는 책상에 엎드렸다.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이미 합격 통보를 내린 순간 나는 그 아이를 내 삶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최준혁을 피해 다녔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계단을 이용했고, 마케팅팀 회의가 있는 날에는 일부러 외부 일정을 잡았다. 비서는 내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금요일 오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 최준혁이 서 있었다. 회장님, 그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수고해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다.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다. 12층, 13층, 14층. 회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면접 때 제 이야기 들으시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날 회장님 표정이 뭔가 아픈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15층, 16층. 제가 건방지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17층. 회장님도 누군가를 잃어보신 분 같았어요. 문이 열렸다. 18층. 나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말이 등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 아이러니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확히 맞는 말을 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를 다시 꺼냈다. 서류 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색이 바랜 폴라로이드. 4살 미라와 2살 다은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미라가 다은이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미라는 죽었다. 최준혁이 말했다. 17의 어머니를 잃었다고. 그렇다면 다은이는? 서류상 죽은 아이. 하지만 실제로는 어딘가에 보내졌던 아이. 나는 서류 뭉치를 뒤졌다. 맨 아래에서 낡은 메모지가 나왔다. 고병식이라는 브로커가 남긴 글씨. 다은 제주 위탁, 최씨 가문. 30해 동안 이 메모를 수천 번 보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다. 이제는 달랐다. 최준혁이 이 건물 안에 있다. 그 아이가 회사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오래 감춰둔 문이
함께 열렸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비서실. 내일 제주행 항공편 예약해줘요. 제주행 비행기는 뜨지 못했다. 출발 2시간 전 비서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감사팀에서 내부 제보가 접수됐다는 것이었다. 나는 공항 라운지에서 돌아서야 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이미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병원 로고가 찍힌 문서들, 회장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팀장이 서류를 밀어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1995년 3월 부산 모 병원 출산 기록. 산모명 이영선. 출생아 여아 2명. 이미라, 이다은. 그 아래에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다은 사망신고 접수. 사인 선천성 심장질환. 이 서류가 익명으로 제보됐습니다. 제보자는 이 출산 기록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다운 F&B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다. 내 가슴도 같은 속도로 흔들렸다.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산모 이름이 이영선입니다. 회장님의 본명과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서류가 사실이고 회장님의 과거와 연결된다면 연결되지 않아요.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동명이인이겠죠. 확인해 보세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 내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회장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병원 기록 외에도 여러 문서가 있었다. 친권 포기각서 사본, 사망신고서 원본, 그리고 마지막 장. 최미라 유품 목록 부산대학병원 2014년. 미라가 죽기 전 남긴 물건들의 목록이었다. 그 안에 한 줄이 밑줄 쳐져 있었다.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뒷면 기재 1995년 3월 14일. 엄마와 함께. 손이 떨렸다. 내 지갑 속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었다. 같은 날짜가 적힌 같은 사진. 미라는 알고 있었다. 죽는 순간까지 그 사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지금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제보자는 누구인가? 최준혁. 아니다. 그 아이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다. 30해 전의 브로커. 고병식. 그날 밤 나는 고병식을 찾았다. 그는 이미 15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을 인수한 사람이 있었다. 양정동의 낡은 건물에서 나는 오래된 서류 창고를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1995년 거래 장부. 그 안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은 위탁처 은씨 가문, 서울. 제주가 아니었다. 서울이었다.
알았다. 고병식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장부를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2023년 12월. 은다은 접촉 성공. 진실 전달 완료. 2023년 12월. 1년 전이었다. 누군가 다은이를 찾아서 진실을 말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내부 제보가 시작됐다. 다은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다은이가 나를 찾고 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영선 씨? 여자 목소리였다. 차갑고 낮았다. 아니, 이영선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요? 전화기를 든 손이 얼어붙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잘 사셨더군요. 저는 은다은이에요. 언니는 죽었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양정동의 낡은 골목에서 나는 30해 전에 버린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맞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창밖에 가로등이 깜빡였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드디어 문이 완전히 열렸다. 다은이와의 통화 후 나는 3일을 알았다. 열이 오르고 내렸다. 악몽 속에서 4살 미라가 나를 불렀고 2살 다은이가 울었다.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30해 동안 얼려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다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일 밤 10시. 회사 회의실에서 만나요. 준혁이도 함께요. 준혁이도, 그 아이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자신의 외할머니가 누구인지. 금요일 밤 본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회장실 금고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30해 동안 묵혀둔 모든 것들. 친권 포기각서, 위조된 사망신고서, 거래 장부 사본, 그리고 2장의 폴라로이드 사진. 서류철을 안고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다. 이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다운 F&B의 창업 신화. 빈손에서 시작해 제국을 일군 여성 기업인의 전설.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회의실 앞에 섰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문을 밀었다. 회의실 안에는 2사람이 앉아 있었다. 최준혁. 그리고 그 옆에 30대 초반의 여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30해 전 내 품에서 잠들던 2살배기 아이가 저렇게 생겼을까. 이마에 선 턱의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미소. 울고 있으면서도 웃는 것 같은 그 표정. 오셨네요. 다은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인가요? 그 아이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외할머니가 엄마를 버렸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버렸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사실이야.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30해 전 나는 너희 엄마와 이모를 버렸어. 빚 때문에.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하지 않을게. 어떤 이유도 그걸 정당화할 수 없으니까.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게 증거야. 친권 포기각서, 위조 서류들, 거래 기록. 전부. 다은이가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숨길 수 없으니까. 더 이상은 나는 다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너희한테. 한참의 침묵 후 다은이가 말했다. 언니는요, 죽는 날까지 엄마를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왜 우리를 버렸는지. 목이 메었다. 미라가 뭐라고 했어?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눈물이 흘렀다. 막을 수 없었다. 준혁아. 나는 손자를 바라보았다.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엄마가 그랬어요. 언젠가 외할머니를 찾으면 미워하지 말라고. 그냥 안아드리라고. 회의실에 흐느낌이 퍼졌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결심을 말했다. 이 서류들을 공개할 거야. 회사에도 세상에도. 내 죄를 숨기고 싶지 않아. 다은이가 나를 바라보았다.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알아.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차라리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어. 창밖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용서해달라고 말 못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고 싶어. 다은이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앞으로 걸어왔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언니 말대로 할게요. 다은이가 나를 안았다. 30해 만의 포옹이었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댓글로 오늘의 기분을 남겨주세요. 매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안부 물으러 저도 댓글 달러 오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